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지금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돌아갔나, 그리고 이제 미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되나, 트럼프가 왜 저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요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자신이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이 있고 또 보수층을 이렇게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라나면서 지금 한 40대, 50대는 그래도 뭐 30대 미만은 그렇게 칩시다. 근데 한 40대 이상은 적어도 북한이 어떤 집단인가, 또 학교 교육에서 또 뭐 6.25 내용들을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듣고 체험도 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민의식이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가. 근데 여론조사 내용이 많이 왜곡됐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문재인의 저 가짜 평화 쇼에 상당한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느껴져요? 전부 여론 조작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 우리가요,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견적이나 수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론이 전부 다 조작되었다고 치부해버리고 여론조사의 왜곡에서 그렇게 발표된다고 해버리면요, 이건 답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쌈겨가지고 죽는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자위하다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안보나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한 사회가 보수라는 이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핵심은요, 그 사회가 지녀온 오래된 가치, 관습, 절차들을 존중하면서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맞게 이렇게 서서히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진보라는 개념은 사회를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부분을 진보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간에 한국이 해방이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해방되고 73년이죠. 6.25가 나고 몇 년입니까? 6.25가 50년에 났으니까 6.25가 나고 68년이에요. 자, 정전이 되고 53년에 정전이 되었으니까 정전이 되고 난 뒤에 얼마입니까? 65년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몇 분은 6.25를 다 경험을 했을 분들입니다. 기억에도 남아있을 분들이고요. 자,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제가 64년생이니까 저는 정전되고 11년 후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갔다가 71년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6.25라는 것이 20년도 안 된 일이라는 거죠. 지금 20년 전이라면 2018년이니까 98년이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억에 오래되지 않은 남아있는 인류사의 보기 드문 비극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서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일어났던 집단 학살 이런 거 말고요, 정규군끼리 이렇게 세게 붙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은 사실상 본 전쟁은 싱겁게 끝났고 게릴라 전쟁이 쭉 몇 년간 이어져 오고 있죠. 정규군끼리 이렇게 좁은 땅에서 세게 붙었던 전쟁은 한국 전쟁이 제일 큰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요. 그건 사망자나 규모로 봐서 월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게릴라 전쟁이었고 지속적으로 뭐 한 달에 한 1000명 이렇게 2000명씩 죽어가는 일들이 쭉 벌어진 거죠. 정규군끼리 곧바로 그냥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탱크와 폭격을 하면서 1, 2차 대전처럼 붙은 전쟁은 이 전쟁 6.25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호를 파고 진지를 파고 대치를 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무기가 다 등장해서 붙은 전쟁은 한국 전쟁이 거의 유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전쟁을 겪고 이산가족이 쌍방에 1000만 명 이상이 이산가족이 되고 그 이후에도 도발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6.25 이후에 간첩단에 의해서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요. 2009년이죠. 연평도 포격이요. 2009년까지 북한에서 포가 한국의 섬으로 날라와서 사람이 죽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월드컵 3, 4위전을 하는 날 연평해전에서 우리가 연평해전이라는 영화에 보는 경비정이 침몰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한국은 제가 연평해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한국 군인이 오전에 북한군과 붙어서 배가 하나 침몰했다면 오후에 월드컵 3, 4위전이 그냥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졌어요. 그리고 2009년에 천안함이야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천안함이 침몰됐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했는데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잠수정에 의한 폭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문정권은 그것도 지금 아니라고 우기지만은요. 근데 그 뒤에 벌어진 지자체 선거 6월 달에 했죠. 2010년이네요. 2010년 그죠? 2010년에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선거에서 3월 말에 천안함이 침몰됐죠. 석 달도 안 돼서 있었던 지자체 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정권이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11월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지요. 폭격이 있었고 난 그 다음날 주식이 폭락할 줄 알았는데 폭격이 그날 오후에 거의 주식시장이 끝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식시장을 열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을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된다. NLL과 휴전선을 무장 해제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곧바로 착수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이 주말에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에 오는 송영석 의원은요, 중국집에 가서 그 옆에 하도 찬양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라 했더니만 강남 대치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다 했습니다. 당신 나가. 그러면서 지금 평양 냉면을 먹으러 간다고 집집마다 줄을 서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파주 근처에는 땅 사러 다닌다고 주인들은 매물 다 그다 들여버립니다. 10년 동안 저 동네 땅값 내려가던 동네였죠. 그 파주 신도시 어쩌고 뭐 하면서 LG 뭐 어쩌고 하면서 될 듯 하다가 그 뒤부터 땅값이 거의 거래가 안 되는 동네였는데 자, 이게 지금 국민성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이 비정상을 그냥 국민들이 비정상이다라고 탓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돼버렸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종북 좌파, 주사파 탓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과 작년 5월 10일 이전에는 9년 동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사파가 문제고 두 정권에서 맨날 집회하면 나오는 분들이 어깨띠 메고 종북 척결했습니다. 근데 집회 현장에서는 종북 척결이고 국정원장들은 종북 척결하라고 맨날 댓글 지시하고 했는데 종북이 척결되기는커녕 이빨을 갈고 더 많아져가지고 수적으로 그냥 정권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고 집권을 했습니다. 자, 저보고 무슨 탄핵에 찬성했다고 아직도 저보고 이빨을 바득바득 가시는 분이 많은데요. 탄핵 안 당했으면 정권 안 뺏겼습니까? 탄핵 안 당했으면 정권 창출했을까요? 뭐 대답은 안 하십니까? 그래 생각하시는 모양이네. 네?
솔직히 말하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잘못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나가세요. 근데 그런 분들 앉혀놓고 강의하고 싶진 않아요. 잘못하게 했죠. 예? 잘못했어. 그 두 사람이요. 정확하게 집권을 하고 난 뒤에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10년간 이 사회에 완전히 번진 이 종북 주사파들의 잡균을 사회 곳곳에서 추방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도 필요 없고요. 규제 완화도 필요 없고요. 지금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이따 망하겠지만 굴러갑니다. 경제가. 그러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방해만 하죠. 그럼 이 두 사람은 경제 어쩌고 창조경제도 할 필요 없고 상생이라는 말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린 이 종북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대체했어야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통진당을 해체해서 그 드러난 당을 해체시켰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전체 수십만 명의 종북 중에서 지상으로 돋아나 있는 버섯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버섯의 씨앗들은 곳곳에 다 번져 있다가 버섯이요. 봄에 가면 안 보여요. 장마철에 비가 딱 오고 나면 가면 하루 만에 버섯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9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각 분야에 다 번져 있었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이 되니까 다 정체를 드러내고 만개를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언론에. 지금 언론이 문 정권에 협조하는 부분이요. 통제하니까 협조한다고 봅니까? 자발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보십니까? 통제 3에 자발 7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그렇지요. 자, 문화예술계가 통째로 좌파 아닙니까? 그 블랙리스트 만들어가 누구 돈 좀 주지 마라 했다가 그게 깜빵 사유도 돼 있는데 그 때문에 깜빵 간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였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문화계가 왜 좌파에 다 넘어가 버렸는가에 대해서 정말 통찰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돈 주지 마라 했다고 허리띠 쫄라매고 살아요. 이윤택이는 그럴 때도 잘 살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영화계부터 문화예술계가 다 좌파로 넘어갔지요. 언론계가 넘어갔지요. 그러면 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는 분야가 어딥니까? 문화예술이잖아요. 언론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동계가 넘어갔어요. 민노총이요. 요즘 타워 크레인 공사 현장에 하는 것도 민노총에 가서 허가받아야 예? 타워 크레인 돌릴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민노총이 엊그제는 부산의 영사관 앞에 무슨 군함도에서 봤는가 우리가 저걸 까먹고 있었네. 군함도 영화를 봤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징용자 상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부산의 초량의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하다가 6천 명이나 모였다죠. 6천 명이나. 자, 노동계 그렇지요. 학교, 교사들 그렇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대기업 노조들 그렇지요. 공기업 노조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나마 힘이 좀 있다고 하는 사회 집단, 그 다음에 사회단체는 죄다 좌파들이 잡고 있지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보수단체들이 얼마나 허약한가. 어떤 허약한 구조로 내려왔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회를 주도하던 경우에나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이 반공단체인 줄 알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친문재인 단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걔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똥개는요. 똥개는 밥 주는 사람 따라가요. 품종이 있는 개는요. 주인이 바뀌면 굶어 죽지요. 진짜 좋은 개들은 주인이 바뀌면 밥을 안 먹고 주인이 죽으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똥개는 밥만 주면 주인이에요. 자, 문재인이 판문점 가는 4월 27일 날 아침에 굳이 가서 재향군인회가
우리는 당신의 충성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널다리들이 어깨띠 메고 치매 걸렸어요. 예? 치매가 걸렸어요. 원래 한국에 비리 제일 많은 데가 재향군인이었습니다. 보수는 저런 재향군인회가 나중에 문재인한테 충성을 바치지 못하도록 조사를 해서 다 집어넣어버리고 해체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1년 반 전까지 집회 주도를 자유총연맹이 그리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집회할 때 가서 연설했어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문재인의 통일 드라이브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어요. 경찰에 무슨 지안정감하던 사람이 자유총연맹 총재로 부임해버려요. 전 그냥 보수단체 이꼴 관변단체였는데 그 관변단체는 정권이 좌파로 바뀌니까 좌파 관변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제 방송이나 제 강연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보수가 관변단체라고 제가 말하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런 관변단체들이 무슨 놈의 종북척결하겠다고 집회 제일 많이 한 데가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재향군인의 경우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엽제 전후회. 이제 그런 단체도 관변단체라면 저쪽으로 가겠죠.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자, 이 사회에 순수한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오래 내려온 좋은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시대에 맞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이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지금 넋을 잃고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분들 중에서 정말로 그 열정은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엉뚱한 일에 보수의 열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은 자식 뭐 만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럼 보수가 9년을 집권했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YS까지의 집권에는 정권 교체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좌파가 집권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개념이 없었다 칩시다. 그죠? 그래서 YS가 멍청한 짓을 해서 DJ한테 정권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YS가 저런 행보를 안 했으면 정권이 안 넘어갔겠죠. 자, 그런데 DJ가 정권을 잡으면서 6.15 정상회담을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몇몇 부분에서 매우 심각한 이야기들 다 했어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을 이룩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50년 이상을 안 보고 살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곧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아니면 국가연합으로 통일을 도모한다라는 합의문을 써서 되겠습니까? 처음 만났어요. 적대 행위를 갖다가 중단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아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DJ 때 햇볕 정책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요. 자, 그랬는데 DJ는 그 뒤에 온 사람한테 비교하면 양반이었죠. 어쨌든 보수 야당 정치를 오래 했어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기울었다 하더라도요. 근데 그 뒤에 오는 노무현은 DJ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시작부터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무현 때 국가보안법 문제가 등장하고 송두율이 등장하고 별별 신경 쓰이는 일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시작전권 문제도 등장을 하고요. 자, 그러다가 그렇게 국민들이 노무현을 열광으로 지지했는데 그 노무현이 마지막 해 2007년쯤 북한 갔다 오던 해에는 당도 해산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당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이야기를 하면 다 듣기 싫어했죠. 동네 개가 짖는 것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안희정이가 회족이라고 했던 친노 세력들이요. 다 우리는 사라져버렸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명박이 출범했을 때요.
그런데 이명박이 출범하자마자 광우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겠어요?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데 대한 좌파 세력의 경고이자 힘빼기였죠. 근데 이명박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거기서요, 근거 없는 선동을 하지 마라 하고 대처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사태가 수습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한마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거 틀림없이 노무현이 지시했을 거다 해가 노무현 주변 뒤지는 것도 필요했겠지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둘 사이 관계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동에 속아서 그리로 놓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미 겪어봤잖아요. 2002년 대선 때 이해창이 대통령이 되려니까 효선 미순 그 장갑차 사건을 빈미로 해서 1차로 촛불 시위를 우리가 그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말로 교통사고였어요. 미군이 잘나고 못나서도 아니고 그 교통사고를 가지고 시청 앞을 대선 무렵에 촛불이 덮는 것을 목격을 했고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군이 물러나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1차 촛불은 뭐였습니까? 미군의 교통사고. 2차 촛불은 미국 소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선동. 다 미국하고 관계 있죠. 자, 그러면 1, 2차 촛불을 봤다 하면 1차보다 2차가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3차 촛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비를 하기는커녕 빈미를 줬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수의 가치를 가진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1년 만에 지금 북한하고 협상해온 이런 정도까지 밀어붙이면서 지금 문재인이 보세요. 취임하고 곧바로 사드를 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7월 3일 날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아주 빛의 속도로 차곡차곡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거쳐서 1년 동안 몰고 왔어요. 다른 정권 같으면 임기 한 3, 4년에 했어야 될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 보고 온 것을 국회 비준을 시켜서 이제 법률처럼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문재인이 자기 임기에 김정은하고 회담을 한 6번, 7번, 8번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내려와서 국회에서 법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바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듯 하다가 미북 회담을 보고 비준을 통과시키겠다고 쓱 물러나는 모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다고 보세요? 지금은 국회에 표가 비슷비슷하니까 밀어붙였다가 통과 안 돼버리면 두 번 붙이기도 그러니 6.13 지자체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한 10개가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서울도 노원병하고 송파 어디입니까? 병입니까? 2개가 있죠.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8대2 정도 되겠지요. 경상도에 뽑는 거 말고는 저쪽이 거의 되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 비슷비슷한 국회의 의석 분포가 6월 13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한 8개 정도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 그때는 통과시키면 무조건 통과되겠지요. 자, 그러면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드루킹 문제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을 개입한 문제는 틀림없지만은 지금 드루킹을 갖고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회 비준 자체는 아예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 비준을 시도하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겠다, 투쟁을 하겠다, 몸을 던져서 맞겠다, 통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비중 거부 장외 투쟁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이 5%가 지지한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는요.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기 당이나 그 당이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에 빗대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여론이 몇 대 몇인가를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론을 의식해서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시류에 따라 흐르게 되면요. 그거는 한국의 정치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갈대같이 가벼운 마음의 행보에 따라서 끝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죠. 정치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은 김정은과 맺은 회담을 국회 비준할 수는 없다고 하고 지자체 선거운동을 따로 할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당원들을 다 집합시켜서 정신교육부터 시켜야 되죠. 4.27 정상회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저거 입에서도 문정인이가 이제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 철수와 연결되는 거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요. 이념이고 가치고 이런 거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감성에 휘둘리고 내 개인의 이익이 어떤가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강남의 지역구를 가진 구청장 후보는 자기 당원부터 모아놓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미군이 철수하면 강남 땅값은 똥값이 된다. 아니, 강남 땅값보다 파주 땅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동네 대부분 주식인이 금융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은 휴지가 될 수 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미군 따라 들어와 있던 미국 자본들이 같이 철수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외국인이 사 있는 서울 시내의 매물들은 다 팔라고 내놓을 겁니다.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보고 평양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지어라 어쩌라. 트럼프가 타워 짓겠어요? 저 야근 사람이요? 북한이 지으면서 트럼프한테 한 돈 백억 주고 트럼프 월드 여의도 있는 것처럼 명칭 수수료를 주겠다 하면 지을 거예요. 저 트럼프 월드인가 할 때 트럼프가 한 50억에서 70억 사이를 받았을 거예요. 한국에 와서 테이프 꺾고 갔습니다. 저거 개막식 할 때. 뭡니까? 그 준공식 할 때. 그래서 부동산, 금융자산들이 다 휴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었을 때는 그것은 뭔가 하면요. 한미 동맹이 해체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군이 한국에 없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은 한국과 굳이 서로 지켜주겠다라는 서로가 아니죠. 한국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죠. 이름만 상호지.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2기 방위조약이죠. 사실상 엄격하게 따져보면요. 이기적인 한국 일방을 위한 방위조약이지. 그것이 상호 방위조약이 아니죠. 한국이 미국을 지켜줄 일이 있습니까? 이라크에서 전쟁 나서 병력 좀 보내라 하면 전쟁 안 하는 저 크루드 아르빌에 가가지고 허 벌판에 진치고 있다가 몇 년 돈 쓰고 오고 아프간에 좀 보내라 하면 그 무슨 뭐 건설 공병 부대나 보내고 그렇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상호 방위조약이 해체되고 한미 동맹이 해체되면 그때는 한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세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그 절반 위 부분은 북한이 친중 친러의 앞잡이인 북한이 있고 그 끝에 친미 국가인 한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을 통틀어서 중국 땅, 러시아 땅, 북한 땅 세 개를 합치면 전 세계의 절반쯤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끝에 한국이 사는 98,000평방킬로만 어떻게 해요? 잘 살지요. 서구처럼요. 나머지 땅은 물론 중국에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만 극소수고 러시아에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지만 마피아하고 푸틴 빼놓고는 다 극소수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한국이 애초에 45년 독립을 할 때 미군이 진주를 했고
그리고 48년에 나라를 남한은 독단으로 이 나라를 건국시키고 미군이 철수를 했고, 그리고 그걸 북한이 덮쳤을 때 미국이 와서 도와줘서 그래도 전쟁을 비기고 휴전을 한 채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어서 미국의 차관과 지원 아래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미국의 그늘 아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유럽으로 우리가 이렇게 1945년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유럽의 전쟁은 45년 5월 달에 끝이 났습니다. 소련이 밀고 들어왔죠. 자, 소련이 독일의 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동독하고 서독의 차이가 8배, 10배 정도까지 나버렸죠. 통일이 될 때. 같은 독일 사람입니다. 동독에 있던 사람들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버린 것은 결국 그 사회 시스템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히틀러가 제일 먼저 합병을 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체코예요. 왜 체코를 히틀러가 민주정부가 있고 평화로웠던 체코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체코슬로바키아를 히틀러가 합병을 했는가 하면 그 미넨 조약에 의해서 영국하고 프랑스 보고 합병을 하니까 너희들 입 다물고 있으라 해가 영국 프랑스의 지원 아래 합병을 한 거죠. 체코가 민주주의 국가였고, 그런데 체코가 유럽에서 차, 그리고 무기, 총 이런 걸 가장 잘 만들던 앞서가 있는 공업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기 공장인 체코를 제일 먼저 합병을 시키고 거기서 생산하는 탱크니 무기를 가지고 점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체코의 정부는, 당시 대통령은 영국으로 런던으로 튀어서 망명정부를 설립했어요. 망명정부를요. 그리고 체코 군인들은 걸어서 그리스까지 내려와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체코 망명정부군으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총독을 암살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체코의 망명정부에서 보낸 군인 2명이 중입니다. 이 뭡니까? 하이드리히, 히틀러의 오른팔 히물러의 수제자 하이드리히가 체코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암살했지 않습니까? 프라하에서요. 그게 영화 새벽의 7인이고 옛날에 다 보셨죠? 요즘 나온 영화는 암드로포이드라고 IPTV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 졌습니다. 해방된 체코에 망명정부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명정부의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어요. 그런데 체코의 공산당들은 소련 공산당에 충성을 바치는 주사파 같은 소수의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망명정부를, 그 체코 민주정부를 괴롭히고요. 애를 먹이면서 경찰권은 우리한테 넘겨달라. 군대에 우리 좀 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정부에 장관을 달라. 이러면서 야금야금 소련의 이 사주를 받아서 체코 정부를 3년 동안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민주정부가, 굉장히 앞서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정부가 독일에서 해방된 지 3년 만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미국이 체코를 그냥 못 넘겨준다. 너가 만약에 체코 반을 점령하고 반은 우리가 점령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즉 뭐 동체코, 서체코로 나누어서 점령을 했더라면 저렇게 안 됐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48년에 단독 정부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렇게 건국을 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을 해서 선거를 해서 갔더라면, 한번 보세요. 제주도부터 벌써 저렇게 넘어갔고 선거하기도 전에 전국 곳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3년도 안 걸릴 겁니다. 거의 한 6개월 만에 한국은 체코처럼 공산화가 되었을 거예요. 체코니까 3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 했는데 체코에서 점점 이 민주화의 열기가 이렇게 고조되었어요. 우리가 소련의 점령 아래, 소련 괴뢰 정부 아래서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체코의 지식인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자, 대학생까지 68년에 프라하의 봄이라는 이 봉기를 했지요. 화염병으로, 총으로 소련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정부가 수습을 못하니까 소련의 탱크가 프라하로 밀고 들어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그때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였던 두버체크를 체포해 가버렸지 않습니까? 헝가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공의거가 일었는데요. 결국은 진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정부를 설립하고 뭐 국가연합을 하고, 지금 문정권의 안을 보면 국가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국가연합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 하면 되는데 국가연합이라 하면 뭐겠습니까? 그거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같은 이야기죠. 결국 일국 이체제. 외교나 방위 부분만 따로 하고 남은 부분은 다 같이 한다는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 1년도 안 됐는데 국방이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해체되는 게 보이잖아요. 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휴전선에서 한 20-30km를 후퇴한다라. 앞으로 북한군과 남한군이 군축 협상을 해서, 그러면 최전선이 파주에 있는 아파트 뒤에 설 가능성이 있어요. 휴전선에서는 무기 다 빼버리고요. 북한은 땅 밑에 꽁꽁 잘 숨겨놔서 또 GOP를 우리 한국 코앞에까지 2km 후퇴하지 않고 해놔서 그런 것들은 빠지겠지만은 한국은 GP에서 다 무장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서해에는 공동의료수역, 평화수역이라고 노무현 때 하던 NLL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서해 5도는요, 고립된 섬이에요. 그걸 모르고 고기 잡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서해 5도 평화깃발, 한반도 평화기를 4월 1일부터 꼽으면서 고기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인천에 가면 그 평화깃발을 길에 한 500m를 꼽아놨답니다. 지금 곳곳에서 사부작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 당장은 북한 물고기를 내가 잡으니까 좋을 것 같지요. 자, 북한하고 공동 어로 수역하면 그때부터 누가 몰려오겠습니까? 중국 배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북한 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해군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없어져요? 이제 강화 김포도, 김포 앞바다에, 강화도 앞바다에 영종도 공항 앞에 북한 배들이 고기 잡고 있을 겁니다. 그게 고기 잡는 벤지, 간첩선인지 북한군 벤지를 구별이 됩니까? 홍진호가 납포될 때 어떻게 납포됐대요? 어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총을 쏘더라고, 안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장을 해제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저기 내용에 보면 고위급 회담, 각 분야별 회담, 다방면의 교류 협력, 왕래 접촉, 6.15, 8.15 등 민족 공동행사, 2018년 아시안게임 단일팀. 자, 당장 6월 15일부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해가지고 6.15 공동행사 무슨 민하협 해가지고 난리를 떨 거고, 좀 있으면 이제 뭐 불교, 기독교, 무슨 가톨릭 해가지고 전부 북한과 교류, 접촉, 예술인 모임, 무슨 사회단체 모임 해서 이제 선이 무너질 겁니다. 전부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수천 명이 평양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자, 이러면서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무장이 해제되고, 마음에서도 무장이 해제되고, 육지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무장이 해제된다고 합의문에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상대가 내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자, 상대의 70년을 애를 먹여온 원수의 선한 의지를 믿고 내가 문을 활짝 열어 제껴서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 아닙니까? 김정은이 평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핵과 ICBM을 만들지 말고 한국하고 이제는 도발하지 말자
하고 지금처럼 무장 해제하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보고 수교하자. 우리 이제 애도 안 미기고 미국하고 적대를 하기도 싫다. 미군은 철수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우리가 진짜인 거 믿고 난 다음에 미군 철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지요. 그런데 핵과 ICBM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겠어요? 결국은 협상용으로 평화협정을 가져와서 미군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 핵과 ICBM을 만드는 겁니다.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절대로 미국을 향해서 핵과 ICBM을 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만드는 핵과 ICBM은요, 김정은이 IAEA나 유엔의 사찰을 받고 없앤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나왔지요. 오렌지 말한 거라잖아요. 핵 연료가. 그거 땅에 묻어 놓으면 누가 어떻게 찾을 겁니까? 볼턴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몇 개 있는 줄을 알아야 없애지. 한국 신문은 3, 40개라는데 내가 볼 때는 플루토늄은 영변 원자로를 가동해서 이 풀로 가동해서 나온 플루토늄을 가지고 몇 개를 만드는가는 짐작이 되지만은 원심 분리기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그걸로 핵폭탄을 만들게 되면 그건 몇 개를 가지고 있나 짐작도 불가능한 거예요. 북한이 전국 곳곳에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설치해서 10년 전부터 엄청난 양을 만들어 놨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100개를 만들었다가 IAEA 사찰, UN 사찰한다고 그 사람들이 북한의 화장실까지 다 뒤지겠어요? 북한이 재래식 화장실 밑에다가 예? 고농축 우라늄을 숨겨놓고 그래 그걸로 만든 핵폭탄을 숨겨놓고 그 위에 세면을 덮어서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었다 칩시다. 누가 그걸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북한 전역을 한국 땅덩어리보다도 더 큰 북한을 그걸 뒤져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해 앞바다에 깊숙이 담가놨다가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건지면 그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렌지 말한 거면 어디 북한에 키우는 소 배 안에다가 넣어놔도 될 거예요. 그걸 누가 찾습니까? 북한 농장마다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소를 뒤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찰 검증을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몇 개를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모른 채 협상을 해서 폐기하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놈이 100개 있는데 우리 20개 있다 하다가 나중에 한 5개 더 있네. 자, 이게 이제 다다. 이랬을 때 남은 75개를 어떻게 찾아내요? 그리고 이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자가, ICBM을 만드는 기술자가 17,800명 된다. 미사일까지 합치면. 그러면 그 기술을 다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ICBM을 폐기했다 하더라도 다시 만드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조립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거의 완성한 북한이 그걸 가지고 없앤다고 한들 그 없애는 쇼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북한이 1,000개가 넘을 걸로 보이는 미사일을 다 없애야지. 우리는 ICBM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냥 스커드 미사일로 서울 쏴도 되고 아니면 재래식 대포에다가 끝에 핵탄두를 넣어서 쏴도 서울까지는 날라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그냥 북한하고 이렇게 경제 지원해주면서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시키고 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해준다라는 말은 북한은 죽어도 안 망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1국가 2체제를 만들어서 이것이 운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 홍콩이 1997년에 반환이 됐죠. 7월 1일 날인가?
홍콩이 반환될 때 중국이 1국가 2체제를 50년간 보장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자체적으로 뽑은 행정관이라는 총독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중국은 간섭을 하지 않고 상징적인 중국의 인민해방군만 홍콩에 들어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국의 앞잡이가 홍콩 총독에 사실상 지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화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하지 않습니까? 홍콩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홍콩의 삶의 수준이 최악으로 가고 있고 홍콩의 부자들은 다 떠나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호주로, 미국으로. 결국 홍콩이 지금 거들나고 있는 모습이 공산주의자들과 1국가 2체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체코의 사례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체코가 3년 만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체코 수준쯤 되면 유럽에서도 제일 선진적인 부분이죠. 체코에는 유명한 문학과 음악가부터 수준이 아주 높은 독일과 가까운 성향의 나라였죠. 체코 국민 중에 상당수는 독일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민도가 떨어지는 한국에서 지금 현재 북한과 군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뒤부터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곳곳에 한번 저렇게 진입한 주사파들이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모든 국가 기구를 동원해서 탄압을 할 거예요. 지금 드루킹 사건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선을 조작한 저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건을 언론들이 4월 27일 이후에는 보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도를 해도 드루킹 재판 받는다. 그것밖에 없죠. 매일 몇 건씩 터져 나오던 드루킹 의혹에 대한 폭로가 4월 27일 이후에 언론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우연 아니죠. 김경수가 오히려 기자 4명을 고발했어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정권은 이제는 두 번 다시 정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사회 곳곳에 공포 정치를 하고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적들을 갖다가 다 날리고 또 과거사를 규명한다면서 과거의 보수 시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제약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오늘 인터넷에 검색어 1, 2등에 뭐가 올랐습니까? 요즘 화가 나서 안 보시구나. 유병헌, 박진영, 배용준 그렇게 나왔죠? 안 보셨나? 박진영이하고 배용준이 본인은 부인했습니다마는 유병헌의 구원파 전도를 했다. 그 장면을 디스패치인가 하는 언론이 보도를 했다. 구원파 이 가게에도 들렀다. 그리고 그 뒤에 청해진 회원인가 있었잖아요. 구원파 세월호. 거기에 관계자와 변기춘인가 또 유병헌 일가들도 있었다. 자, 문재인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자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유병헌을 둘러싼 의혹요.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유병헌 의혹을 규명하자 했다가 그때부터 아주 좀 개고생을 했지요. 경고도 받고 탄압도 받았습니다. 문재인이 과거사를 규명하자면 유병헌이 조이파리 2개를 규명하자 해야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정의는 뭔가 하면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유병헌 규명하자는 소리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이제 유병헌 일가가 큰 소리를 치요. 박근혜가 유병헌을 핑계 삼아가지고 지가 잘못한 걸 우리한테 다 떠넘겼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 일족들이. 제가 지금 유병헌에 시위한 거 제가 땡볕에 40일 했지 않습니까? 그 화면을 네이버에 다 이야기해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다 못 나오도록 해버렸어요. 제 사무실에 신나통을 들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같이 죽자고. 자, 그랬어요. 진짜로 규명해야 될 희대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자신들의
정파에 유리한 이념적인 문제거나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문제, 뭐 김학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투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만 지금 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 통치로 언론을 전부 장악해서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권을 계속 이제 재창출하면서 한 두 턴 더 돌면 북한하고의 관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이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치밀한 목표 아래 한 개 달성하면 속을 드러내서 또 한 개를 이야기합니다. 자, 문정인이 한번 보세요. 어제 미국의 포린 어페어라는 그 미국의 정통 외교 월간지에 기고를 했다라는 내용은요. 그건 뭐겠습니까? 자, 이제 평화협정을 연말까지 못을 박았으니까 미군 철수를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하자. 문정인이 몇 달 전에는 뭐라 했어요? 미군 철수는 안 해도 된다고 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 그러니까 야금야금 한 단계마다 한 개씩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야말로 권력을 먹어버리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 진영에 있는 겁니다. 내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수가 아예 그냥 10대, 20대, 30대, 40대부터 인심을 잃어버렸는가? 자, 한국 사회가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사회지도청이나 오피니언 리더나 상류층은 그야말로 중세 귀족처럼 살고 있고요. 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장가 가거나 집을 구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연애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보수의 기본 가치인 종북 척결이나 뭐 북한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아예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당신들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 정권은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해결해 줄 것처럼 주택을 100만 채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 최저임금을 만원해 주겠다. 그리고 주 52시간만 일을 하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켜주겠다. 육아 수당을 이렇게 올려주겠다. 이렇게 막 던지고 있습니다. 지도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보다 그런 거를 던져주는 사람을 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국고가 고갈되든지 말든지 젊은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머지않아 나올 거예요. 그냥 얼마씩 다 줄게. 지금 성남이나 서울시에서 그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수가 집권하는 9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나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솔하게 접근을 좀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는가를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의 상류층은 다 수구 기득권이고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런 이념적 가치라는 오래된 캐캐 묵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정권이 던져주는 이런 가짜 선심정책, 지속될 수 없는 선심정책에 전부 현혹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토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지금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40%가 넘는다라는 보수층은 다 갑자기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재작년에 총선이 있었죠. 2016년 4월에요. 총선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졌지만은 총선 직전까지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42%, 3%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20%가 안 나왔지요.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2, 3%에 이르던 새누리당을 찍겠다라는 사람들은 다 갑자기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다 땅으로 꺼져버렸어요? 하늘로 솟아버렸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뭔가 하면 한국 국민 중에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갖다가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체화하면서 그래서 보수라는 부분을 사람이 아닌 가치를 가지고 내가 지켜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이 단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내 혈연, 고향을 중심에 놓고 나는 보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 탄핵 사태가 발생을 하고 촛불 시위가 발생을 하고 이러니 어느 날부터 내가 보수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스럽게 여기지기 시작해서 설설 바람처럼 새버렸어요. 자, 지난 대선에 홍준표가 24%, 유승민이 6.8%인가 이래 받았죠. 둘이 합치면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수가 30%가 넘었는데 그 30% 보수는 지금 또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보수 정당이 스스로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자기 당원들이나 한마디로 출마한 작자들한테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작자들한테도 제대로 주입시키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남경필이나 김태호나 유정복이가 오늘 보니까 2명이 더 늘어나서 광역단체장 5명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 놈들을 놈이라고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런 놈들을 광역단체장에 공천을 줘서 될 일입니까? 당의 생사가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조차도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당이 저 당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무슨 비준을 찬성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냥 길거리에서 점점 고립되어서 소수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소멸되고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문재인이 신이냐? 저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아주 어설픈 사람입니다. 지금 김기식이를 임명했다가 저 망신으로 저렇게 되는 거, 또 이번에 드루킹이라는 부분을 수습 못해서 저 사건을 터지게 만드는 거. 자, 지금 덮어놓고 있지. 수많은 이런 폭탄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역대 정권이 가졌던 비리나 의혹들도 무수하게 이 정권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높다라는 미명하에 착시와 한마디로 이 국민 전체를 갖다가 환상을 가지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런 의혹들과 무능을 덮어놓고 있는 거죠. 이 정권이 무능한 부분은 결정적으로 경제에서 지금 무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 지수가 지금 금융위기 IMF 이후 최악이라고 나왔죠. 오늘 보면 수출이 유일하게 반도체나 차나 몇 개로 이렇게 유지되어 온 수출이 이제 수출도 꺼지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고용률도 꺼지고 모든 수치들이 밑으로 꺼져가고 있어요. 이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지금 며칠 뒤에 1일 상황판을 점검하겠다고 한 이래는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경제에 신경 쓰고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경제 호황이라서 한국이 그 호황을 타고 걱정이 없다고 제가 한 6개월 전에 보수청에 무슨 리더격인 인물들을 만났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라는 보수청의 리더들이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서 문재인 정권이 그 호황을 타서 재수가 좋기 때문에 경제 문제도 안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참 저런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라고 보수 정권에서 한 가닥씩 하고 했으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지. 무슨 소리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위한 폭탄들이 지금 밑에서 시한폭탄이 불이 붙어서 도화선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이 정권은 극복을 못해요. 이 경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력, 테크닉, 경험 등이 일치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장난을 치는 순간에 경제는 수습 불가능이 됩니다. 조지 W. 부시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왔잖아요. 2008년에요. 수백만의 미국 사람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으로 봐서는 IMF 같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미국이요. 이 대공황, 1929년에 벌어진 대공황 이래 미국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에요. 왜 벌어졌을까요? YS처럼 W. 부시라는 사람 자체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거 좀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무식해. 무슨 예일 대학에 돈 주고 들어가고 했으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측근들 회전문 인사시켜가지고 월가에 골드만삭스에 회장하던 사람을 불러다가 재무장관 앉히고 또 회장 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폭탄이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무식하면 폭탄이 터지게 돼요. 미국에서도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한국이 안 터지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골든타임이라고 했어요. 구조조정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 하자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대우조선이 요즘 살아나가지고 이제 멀쩡해졌습니까? 이제는 구조조정을 못하지요. 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노동자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민노총이 장관을 만들고 노사정위원장을 만들고 지배하는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정규직을 아예 안 만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경제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경제가 저는 한계에 왔다고 봐요. 이 문정권 하에서 반드시 경제가 제가 볼 때 빠르면 1년 안에 터집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갖고 좀 올려보려다가 심각하게 올라가니까 민심 이반할까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탄압으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왼쪽으로 꺾었다가 이러면 이제 여기서 터지지요. 자, 미국이 지금 국채 금리가 3%가 넘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안에 3번이 아니라 4번도 올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4번도 올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돈들이 쭉쭉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될 거예요. 이제 대출금리 7%, 8%가 멀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 부동산에 그동안에 은행 빚을 내서 사재 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은행의 금융위기가 시작될 겁니다. 상장회사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에요. 벌어서 자신들이 빌린 이자도 갚지 못하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건설 경기가 부동산 이걸 억제를 하니까 꺼져버려가지고 건설 경기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쌍을 이루어서 유일하게 잘 나가던 차가 요즘 GM, 현대, 기아까지 미국 수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중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자동차가 지금 맛이 가고 있어요. 급속하게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도 최근에 일본이 급속하게 추월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관심이 없고 재벌 뜯어먹을 풍리만 하니까 김지식이 같은 사람을 금감원장에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에 한진 조양호 그 일가 정말 못된 사람이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그 사람들의 비리만 고발된 대로 처벌하고 탈세를 했으면 처벌하고 끝내면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조리 돌림을 하고 있죠. 이제 한진이 끝나면 또 다른 데가 또 시작될 겁니다. 삼성에 이건희 풀어줘 놓고 저는 풀어준 것도 꿍꿍이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풀려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 브리핑에서요. 풀어줘 놓고 이제 노사 탄압, 노동자 탄압 가지고 다스의 서류를 뒤지러 갔더만은 삼성에서
다스 지원은 변호사비 된 거, 거기에 노조 탄압 문서가 발견됐다면서 이제 삼성을 건듭니다. 그리고 삼성에 이제 뭘 건듭니까? 지배 구조를 건드려요. 엘리엇이라는 외국 펀드가 지금 삼성을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ISD인가 그래가지고 국가 상대 소송을요. 그건 뭔가 하면 삼성 지배 구조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다 걸리 들 거예요. 재벌들이요. 어디만 빼고 또 하나 더 태양광 하나 패가 볼 때 그 두 개만 봐주고 나머지는 다 차례대로 조리돌림을 당해서 고생을 할 겁니다. 저는 뭐 재벌들에 대해서 옹호하자는 쪽이 아니라 이 재벌들이 법을 제대로 지켜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정권들이 이제 그걸 법을 제대로 지키고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기강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인과 바다에 보면 노인이 큰 그 뭡니까 청새치를 잡았죠. 배보다 큰 거. 나중에 육지로 들고 와 보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상어가 달라붙어서 다 뜯어먹고 빼따기만 남았죠. 그래서 지금 빼따기만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여연대가 경제를 감독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의 사고는요. 그야말로 남미에서 70년대에 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를 봤지 않습니까? 좌파 파퓰리즘으로 갔을 때 그건 파퓰리즘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중남미 최고의 산유국이 어떻게 거지 나라가 돼서 지금 길거리에 개를 다 잡아먹어서 베네수엘라는 개가 없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탈출을 하고 있어요. 콜롬비아로, 브라질로. 거들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마트에 가도 살 수 있는 물건이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죽은 차베스를 찬양하던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KBS를 동원해가지고 다큐 프로로 차베스 찬양 프로를 틀었던 정권입니다. 근데 노무현은 이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많이 비판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하이에나 아닙니까? 호랑이는 지저분한. 하이에나는 이렇게 호랑이가 웍하면 도망이라도 갑니다. 근데 이 정권은 지금 간이 굉장히 커져서 자신들이 거의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저보다 연세도 많은 분 앞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그거 합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는 반대를 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죠. 제가 임종석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영입된 운동권에 저도 한때는 스타였죠. 스스로 타락해버렸지만은. 그런데 다 그 친구들 국회의원도 해먹고 잘 나가는데 나는 반대하고 이념적인 부분을 들어서 반대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가 다시 등장할 때 노무현 정부가 당선 안 되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되면서 탄압도 좀 받았고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다 통하고 국민들이 저렇게 찬양을 하고 탄핵시켜도 살아나고 그 뭐 신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세상을 거꾸로 가서 저런 사람을 반대하고 비난하다가 이제 찌질해졌으니 살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아닙니다. 육세 길이 남으신. 아니 끝까지 들으시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있다 보니 그분이 저보다 빨리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때 화병을 얻어가지고 신장병을 얻었어요.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이 콩팥, 그 콩팥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빨리 돌아갈 줄은 내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중에는 뭐 동네 개가구
질서도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 세상은 참 이렇게 짧게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람들이 현혹되지만 길게는 정의롭게 가구나 하는 게 제 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정권이 민주주의의 규칙을 지키지도 않고 언론사의 4.27 판문점 선언 보도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지금 공안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북한하고 이렇게 나라의 안보를 열어 제끼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 하고 경제는 그야말로 하이에나나 상어 떼처럼 뜯어먹는 경제로 만들고 나눠주는 경제로 가고 있고 절대로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언제 정신을 차려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제가 사실 뉴스 브리핑을 목이 터져라 하지만 이거 보고 정신 차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경제가 망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전부 욕을 해제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트럼프가 구세주가 아니라 뭐가 구세주라고요? 경제가 망해가는 것이 구세주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 망하라고 이런 물 떠놓고 빌 수는 없는 거고요. 경제가 잘 돼야지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데 제가 희망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경제는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게 그건 조금 경제를 공부해 보면 눈에 보입니다. 제가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겪는 걸 보고 그때 병원에 한참 오래 있을 때인데 경제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 절대로 유지 못 됩니다. 지금 벌써 위기 신호를 느끼고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만 집중해야 돼요, 이 정권이요. 그런데 경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요즘 경제부총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동연인가 하는 사람을 못 본 지가 한참 됐어요. 요즘 안 보이는 사람 한 명 더 있죠? 이낙연 총리. 그리고 이 정권이 열심히 하는 것은 태양광만 합니다. 거기서 나중에 깜빵에 한 개 소대가 아니 한 개 대대가 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보수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자책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국민 대중들을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데에 있는 국민들과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설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부분을 보이는데 보수 집권에서 매우 9년 동안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고요. 제가 이런 말만 하면 황장수 빨갱이 좌파 민주당 출신. 제가 민주당에 탈당한 지가 16년입니다. 아직도 댓글에 위장 보수, 위장 좌파. 그런 새끼 데려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 염창이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보수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망했는가? 일단 보수의 지도층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수에서 높은 자리에서 해먹고 보관 대작을 지냈고 지금도 해먹겠다는 사람들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이 좀 잘 나가고 판문점 선언을 하니까 그 비준을 해주자, 재뿌리지 말자, 협조할 것은 대의적으로 협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보수는 뭐예요? 수구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실한 서민 보수들을 속여서 이용해 먹는 것이 한국의 보수, 그렇게밖에 더 됩니까? 보수단체를 진정으로 육성시키도록 지원하고 노력을 했어야지. 움직일 때마다 택시 요금 내듯이 몇 메다 움직이면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어요? 관변단체들 시켜서 관변 집현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현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성은 보수의 지도부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선거 이기고 지고를 신경을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걸 문재인 정권을 저지하고 투쟁해서 정권 교체를 시킬 사람들도 못 돼요. 저절로 망해요, 저절로.
그래서 이번에 4.27 정상회담으로 무덤을 한 1m 팠다고 생각합니다. 깊숙이 파야 돼요. 왜? 그래야 다시는 못 올라오지. 한 3, 4m 파서 묻어 놓으면 또 올라옵니다. 몇 년 뒤에. 그래서 한 10m쯤, 20m쯤 파도록 놔두고 파고 나면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봉해가지고 영원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에는 십자가도 갖다 놓고 마늘도 뿌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조계종이 이정권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손을 볼 때를 찾다가 어제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장도 뭐 이러고 그런 모양이 돼요. PD 수첩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것도 차지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 자리도 누구 보낸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많이 먹으라. 나중에 그러다가 배 터지고 설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질 필요도 있고요. 제가 4월 27일 날에는 그냥 뉴스 기사 몇 개 보고 제 나름대로 메모 정리해 놓고는 잊으려고 밤새도록 6.25 전쟁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지켜진 땅인가를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하닥하닥 할 문제가 아니고요. 또 너무 절망할 문제도 아니고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 정권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성으로 보면 한번 돌게 되면 들불처럼 또 돌아버려요. 제가 그 노무현 때 봤다니까요.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한 자릿수 지지율로 널짜가지고 욕을 다 하고 있더만요. 그 친노들도 전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변덕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 양은 냄비가 라면 끓일 때 확 끓여서 라면 맛은 좋지만은 놔두면 금방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양은 냄비 같은 국민성이 경제적 붕괴와 함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나라를 구출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에 화행식을 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요, 한국이 노력을 해야 한국을 신의를 가지고 지켜줍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 해체되고 미군이 떠나면 안보 문제가 떠났어요. 중국의 범중화권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없는 한국은요. 그러면 중국의 모든 시스템과 문화, 의식 이런 부분들이 한국을 덮치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평화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요.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의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